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롱드 그레이시의 그레이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홉 번째 팁까지 잘 들으셨나요? 어, 암에 대해 알아보는 책들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기회 되면 제가 다시 그 서적을 읽어보고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한 번쯤 설명해드리는 동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오늘 좀 새롭지 않나요? 네, 금발머리를 하고 나타났죠. 네, 제가 말씀드렸었죠. 가발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탈색머리 한번 해보고 싶다, 군발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군발 가발로 써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좀 색다른가요? 어, 이렇게 조금씩, 암에 걸렸어도 꼭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저는 가발 부자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발을 써보면서 이 머리는 나한테 잘 어울리고 요런 색깔도 괜찮고 저거는 좀 아니구나. 이런 머리 스타일보다는 내가 저게 더 낫구나.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탈색 머리는 제가 조금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가끔 써요. 아, 가발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스팅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긴 동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왜 암에 걸렸을까요? 뭐, 여러 서적들이나 이런 걸 찾아보다 보면, 먹는 거, 자는 거, 환경, 뭐, 유전적인 거,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암이 생기기도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암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암에 걸릴 때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게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어쩜 이렇게 계속 힘든 일만 있을까? 정말 사는 게 지겹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때쯤이 지나고 나니까 덜컥 암이 걸렸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우선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영상을 보시거나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저를 잠깐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힘든 일도 없었을 것 같고 생글생글 웃는 거 보니까 막 밝은 것 같고 뭐 집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좋게 봐주시는 건 참 좋은데요. 저도 겪은 일들이 꽤나 많아요.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저는 밑으로 남동생이 있고요. 첫째, 큰딸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저, 남동생 이렇게 네 명이 살았었는데요. IMF라는 경제적인 위기 모두들 겪으셨나요? 음, 겪으셨다면 제 또이겠죠. 저는 83년생이고요. 지금 37살입니다. 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IMF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은행 다니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은행이 아예 사라져 버려서 음, 아버지가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셨죠? 그리고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보증 잘못 썼고요, 뭐 잘못했고요, 뭐 그래가지고 홀랑홀랑홀랑홀랑홀랑 다 날라갔어요.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장난 같죠? 진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겪어보지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이 훅 하고 왔었어요. 모든 나라가 그런 상황이었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난소암에 걸리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이게 치료되셨다가 전이 되셔서 또 치료하셨다가 굉장히 여러 시간을 치료에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 또 의료 파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기가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난소암으로 시작했지만 뇌종양까지 가셔서 정말 너무 슬프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음, 대학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고 굉장히 심각했죠. 또 병원비가 그때 또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이야 정말 암 환자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크게는 어려움 없이 그 이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시지만 그때는 이만큼이 아니었어서 정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깨지는 거 정말 우스웠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정말 치료를 더 받고 싶어도 돈이 문제라서 못하는 그런 정도의 치료 금액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1살에 엄마를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또 큰딸이라서 뭔가 주위의 말씀들도 그거 네가 잘해야 된다. 아버지도 힘들 테고 네 동생도 힘들 테니까 네가 꿋꿋하게 잘해서 네가 네 가족을 지켜라. 이런 말들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다 지켜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썼습니다. 근데 뭐 21살짜리가 그렇게 애써봤자 뭘 얼마나 채웠겠어요. 그냥 마음의 책임감만 막중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의 자리를 메꾸고 싶었고, 또 엄마 없이 자랐다는 소리 솔직히 좀 듣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엄마 없는데, 그래서 그래. 이러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를 욕되게, 엄마 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막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누가 뭐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저희 남편을 만나서 26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그전에 뭐 빨리 취업해서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또 열심히 또 취업해서 돈도 벌었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됐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사실은 조금 경제적인 부분을 남편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았었어요. 음, 그 경제적인 거를 혼자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20대 때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음, 그래서 남편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많았어서 어쨌든가 막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잘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되게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이 끝이 없더라고요. 저와 제 남편 사이에 아기를 정말 많이 바랬거든요. 모든 분들이. 저 또한 그렇고. 저도 엄마가 되고 싶었고, 정말 아빠 닮은 예쁜 딸 낳아가지고, 셋이서 또는 넷이서 가족끼리 막 캠핑 가고, 막 예쁜 딸 낳아서 나처럼 막 꾸며주고, 같은 옷 입고 막 이렇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음. 임신을 결혼 후 1년 후에 임신을 한 번 했었었는데 너무 기뻤죠. 그 전까지 계속 안 되다가 되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음, 아이가 심장이 안 자랐어요. 그래서 계류 유산이 돼서 유산을 한 번 했죠. 그 다음부터 저는 과배란,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이런 거를 10년 동안 해왔어요. 10년. 7번, 8번 정도 된 총 횟수를 따지자면 뭐 7번, 8번 뭐 이렇게 거의 뭐 과배란 다 하면 뭐 9번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험관 아기는 3차까지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자존감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 자존감 바닥 상태였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자괴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왜 다르지? 라는 그런 것들이 저를 엄청 많이 괴롭히였던 것 같습니다. 몸이야 물론 많이 망가졌죠. 호르몬으로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몸이 나만 할 리가 있겠습니까? 뭘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여기? 엄청 나와 있죠. 갑상선 저하증도 왔다가 항진증도 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난소에 혹도 생겼다가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붓고 부어서 음, 안 들어간대요. 요 안에 혹도 사실 있어요. 근데 양성이라 냅두고 있어요. 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되는 게 저는 참 쉽지 않았어요. 사람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그 10년 동안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 저는, 착한 딸이 되고 싶었고, 첫 번째. 착한 누나가 되고 싶었고, 착한 와이프가 되고 싶었고,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뭔가 더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내가 착하게 굴어야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를 챙기기보다는 남들 눈에 착해 보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 많죠?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이때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내가 원하는 만큼 못 해주기 때문에 실망하고 아팠던 기억들이 많았지, 내가 나를 제대로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했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가장 홀대하고 나를 가장 안 챙기고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게 남들이 아니라 나였더라고요. 어떠신가요? 본인을 얼마나 그동안 챙기셨을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어떤 게 제일 싫으신가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시나요? 아마 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말하려니 뭔지 모르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나에 대해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나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에 너무 시달렸고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암이라는 이 적과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떠세요? 저는 그랬어요. 가난해진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엄마 없이 산 것도 너무 억울했는데, 난임이라고, 그렇게 막 친구들 애 낳고 이런 데 가서 막 나는 막 여기 막 복수 차가지고 막 주사기 찌르고 있으면서 친구들 애 낳았다 소식 들으면, 그래, 축하해. 그러면서 혼자 막 울고. 그러던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이젠 또 암이래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참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밉더라고요. 왜 또 나냐고. 왜 또 나예요? 라고 진짜 엄청 따지면서 승질내면서 막 뭐라 하면서 울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래서 암을 겪고 나니까 제가 깨달은 거 하나는, 내가 그동안 나를 너무 안 챙겼구나.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 사랑 주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를 우리가 100% 채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0%를 채워야 되는데 그 주머니가 나눠져 있어요. 70%는 나밖에 못 채워요.
그 나머지 30은 남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70%를 하나도 안 채워놓고 맨날 마음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통해서 여기를 채워주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노력하고 뺏어오기도 하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바구니는 꽉 차봤자 30%인 거예요. 남을 통해서 받는 거는요. 내가 채워야 되는 건 70%가 아직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아팠던 거예요. 어떠세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얘기를 유방암 카페에 한번 제가 글로 써본 적이 있었어요. 한참 아팠을 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감하시더라고요. 아, 착하게 살라 그래서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암에 걸렸어요. 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에 많이 동감들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아, 아,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나는 나를 챙기고 사랑해줘야겠구나.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뭐가 하고 싶은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싫어하는 건 뭐고,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암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요. 저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도 작성을 하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 그래프도 그려봤어요. 아, 이제 암이 낳고 나면 나는 이런 거를 배우고, 이런 자격증을 따고, 뭐 이렇게 해서, 뭐, 40대가 됐을 때는 뭘 하고, 50대가 됐을 때는 뭐 하고, 60대가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이고 싶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그냥 덩숭덩숭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려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시작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어요. 가발도 많이 샀잖아요. 그전 같으면 돈 아까워서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돈보다 제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나 봐요. 그런 마음으로 조금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 그래, 많이 들어보았다. 그럼 도대체 뭘 어찌 해야 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이거 좀 속 시원하다.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구나. 라고 되는 그런 책들을 조금 몇 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정말 제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책은 바로 단 한 권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 책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아마 저처럼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 걸리신 분들은 이 책 정말 도움되실 거예요. 이 책은 무옌거라는 중국 저자가 지은 책인데요. 아무래도 동양적인 사상이 저희와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랑 비슷해요. 내가 겪은 것들과 비슷해서 조금 그렇구나 라고 조금 동감할 수 있는 챕터들이 많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재밌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한방이라고 되었거든요. 아마 착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남들이 뭐라고 막 이렇게 막 쏘는 말들에 대해서 방어를 못 하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참 재밌었던 게 챕터의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고생 끝에 병이 온다. 병이 왔죠? 이게 챕터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지나친 헌신은 헌신짝의 지름길.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라는 챕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 정말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사례들도 조금 제가
동양적인 사상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 책이라서 이 책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 책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외에 또 이런 류의 책을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어떤 책이 읽었냐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려면 나머지 잔 가지들로 막 나와 있는 남에 대한 신경들을 살짝 꺼줘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세요. 서양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은 이제 내용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서양 분이라 조금 우리랑 생각하는 게 조금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 전제 자체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이 책보다는 조금 가볍게 툭툭 건드리는 책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전 이 제목이 좋았거든요. 아, 신경 끄고 싶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책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술술술술 읽으실 만한 책은 이것도 있어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샀던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정문정 작가님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례를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본인의 이야기를 술술술술 풀어내주신 경우인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읽으시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결책이 나와 있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 이 사람도 이런 거를 겪었구나. 뭐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네 정도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밤에 잠 안 올 때 그냥 한 챕터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도 잘 안 하잖아요. 항암 받으면. 어.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또 하나 있다면 이거는 공지영 작가님의 에세이집이에요. 저 이걸 항암할 때 제가 읽은 책은 아니었고 그 전에 읽은 책이었는데 저는 엄마의 빈자리가 크다 보니까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페셜하게 좀 특별하게 인지하고 있어서 엄마가 써주는 말 딸한테 써주는 말이 참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 보고 그냥 골라서 읽었던 책인데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딸에게 써주시는 책인데 누구나 지금 뭐 누군가의 엄마이실 수도 있지만 엄마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딸이셨잖아요. 이 책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에 보시면 공정 작가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정확한 챕터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시영 작가님께서 가끔 이렇게 학교에 나가서 중고등학교에 나가서 강연을 하신대요. 그럴 때 이제 너를 사랑해라, 너 스스로를 사랑해라 라고 이제 강연을 하시면 아이들이 물어본대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럼 공지영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 친구 있지? 너 친구 중에 너 못생겼다고 너 돼지라고 놀리는 애 있어? 누구 만나고 나면 네 기분이 좀 찝찝하고 뭔가 네 자존감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친구 있어? 만나지 마. 그게 바로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저는 헉 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안 만나면 되는구나. 친구 안 하면 되는구나. 간단한 거였네. 내 자존감을 망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내용이 조금 인문학적인 개념으로 슉 들어가거든요. 근데 읽을 만한 가치는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수술 끝나고 나서 요양병원 가서 밤마다 읽은 책이에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좀 그림도 조금 무섭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섬뜩한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서우시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이세요. 유대인이라서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셔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자세요. 본인 스스로가 학자시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죽음을 매일매일 겪는 그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오하게 고찰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우리가 사실 암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는 제일 무섭게 다가오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죽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죽음이란 거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런 걸 매일 바라보는 그 수용소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가치관으로 자기의 삶을 지켜나갔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음, 조금 예를 들자면 사실 이 책은 이 공지영 선생님의 에세이에서 소개가 돼 있어서 읽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읽어본 책이에요. 거기서 나온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 수용소에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내 옆에서 웃고 떠들었던 사람인데 내일 잡혀가서 죽고요. 뭐 화형당하고요. 뭐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근데 이분은 단 한 가지 한 게 있었대요. 거울을 보셨대요. 거울을 보고 내가 내일 죽을지언정, 내가 나한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언정 거울을 보시고 나를 인식하고 나의 모습을 매무새를 정갈하게 다듬으셨대요. 그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던 그분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음. 뭐 할 말은 많지만 다음에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잘 살아오셨어요. 단지 방법이 약간 조금 더 발전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나를 점검하라고 음, 온 암인 겁니다. 너무 절망 속에만 있지 마시고요. 이랬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으니 암 이후의 내 삶은 바뀌어야겠구나.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알아야겠고 내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걸 조금 더 깨닫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착해야 돼, 결혼해야 돼, 애기 낳아야 돼, 뭐 성공해야 돼. 남들 시선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힘으로 분명히 건강해지실 거고요. 제 2의 인생, 이 재미난 제 2의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시면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씩 웃는 모습으로 열심히 살 수 있을 테니까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 하시고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웃자고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다른 팁들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셀럽드 그레이시의 그레이시였습니다.